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일전에 제가 어떤 대선 후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듣고 굉장히 놀랐던 적이 있는데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간첩이 어딨냐?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간첩이 어디 있는 게 아니라 요즘 같은 시대이기 때문에 간첩이 있는 것이죠. 물론 그 얘기를 할 당시에는 현재보다는 좀 낫기는 나았습니다. 현재 지금 문재인 정권 들어서는 상황이 어떻게 됐습니까? 훨씬 더 심각해졌죠. 근데 안타까운 게 뭐냐? 아직까지도 간첩 이런 얘기하면은 뭐라고 사람들이 얘기해요? 야, 그런 식의 색깔론 펴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간첩? 야, 그거 무슨 뭐 영화에나 나온 거 아니냐?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그래서 영상을 통해서 현재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세 가지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봐야 되는 게 이 내용입니다.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요. 법원에서 경문엽 8억 북한의 수령인 누군지 밝혀라 라고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일부가 국익을 해친다면서 답변을 거부했다라는 건데요. 경문엽이라고 하는 단체가 뭐냐? 바로 임종석이 대표로 있는 단체입니다. 그리고 이 단체가 하는 역할이 뭐냐? 북한의 저작권이 있는 출판물과 방송물이 있겠죠. 그거를 만약에 한국 방송에서 사용을 하면은 그거에 대한 저작권을 모아가지고 북한에 넘겨주는 거, 그게 이제 경문엽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금강산에서 다음과 같은 사건이 터지면서 북한에 돈을 보내는 게 금지가 됐었죠. 그래서 2008년도에 금강산 사건이 터지고 난 뒤에 저작권료를 북한에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저작권료를 모아가지고 한국 법원에다가 공탁을 했는데요. 한마디로 한국 법원에 맡겨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식으로 저작권을 모아둔 거를 써야 되는 이제 타이밍이 왔습니다. 어디에다가 돈을 써야 되냐? 바로 6.25 때 북한의 인질로 잡혔던 국군 포로들에게 써야 됩니다. 북한을 탈출한 국군 포로들에게 김정은이 손해배상
손해배상을 하라라고 하는 내용을 법원이 이번에 판결을 내렸습니다. 근데 김정은이 당연히 돈을 줄 리가 없죠. 그래서 어떤 판결이 나온 겁니까? 북한의 저작권료 그거를 가지고 국군 포로한테 손배금을 줘라 이렇게 판결을 내린 겁니다. 임종석이 대표로 있는 경문협이라고 하는 단체가 대한민국의 단체라고 한다면 북한 단체가 아니라고 한다면 당연히 대한민국 법원의 저런 식의 판결에 따라서 국군 포로한테 손해배상금을 지불하겠죠. 그런데 경문협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그 저작권료가 탈북 포로가 아니라 조선중앙TV에 지급해야 되는 채권이라는 것이죠. 법원이 내린 판결은 뭐라는 겁니까? 북한 정부가 손해배상을 하라는 것인데 이 돈은 북한 정부의 돈이 아니라 조선중앙TV의 돈인 것인데 어떻게 이거를 가지고 손해배상을 할 수가 있냐? 돈 못 준다. 그게 지금 경문협의 입장입니다. 말도 안 되는 헛소리죠. 그렇죠? 왜냐? 조선중앙TV의 돈이 곧 누구의 돈이니까 김정은의 돈이고 북한의 돈이니까 사유재산인 것 자체가 북한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법원이 이번에 다음 같은 요구를 한 겁니다. 8억 돈, 그거 도대체 누가 받았냐? 그거를 밝히라는 거죠. 8억 돈을 받은 사람이 만약에 조선중앙TV가 아니라 북한 정부였다라고 한다면은 경문협에 했던 주장이 거짓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당연히 저 정보가 필요한 것인데 그거를 지금 통일부가 공개를 안 하겠다라는 겁니다. 돈을 도대체 어디에다가 줬길래 어디에다가 돈을 썼길래 그 정보를 공개할 수가 없다라는 것일까요? 경문협이 됐건 통일부가 됐건 대한민국의 법원의 요구까지도 지금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요구도 아니고 국군 포로들한테 손해배상을 해줘라 라고 하는 너무나 상식적인 이 판결조차도 경문협과 통일부가 지금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이번에 김여정은 대한민국 정부에게 뭐라고 또 얘기했습니까? 한미훈련을 취소하라면서 예의주시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죠. 왜 김여정이가 한미훈련을 취소하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무슨 권리를 가지고 저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아무 권리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북한의 속국이 아닌 이상 북한에서 일방적으로 저런 식으로 얘기하는 걸 들어줄 이유가 전혀 없겠죠. 그런데 놀라운 게 뭡니까? 현재 지금 대한민국의 여당은 북한의 속국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김여정이 그렇게 압박하고 난 뒤에 여당 의원 58명이 한미훈련을 연기해야 된다. 그렇게 지금 서명을 하고 있습니다. 서른이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까? 남북의 1년 만에 통신선을 전격 복원하는 등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미훈련을 중단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 서른의 얘기를 듣고 저 양반이 지금 무슨 얘기하나 싶었습니다. 통신선을 전격적으로 복원했다라고 하는데 혹시 저 인간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통신선이 제가 생각하는 그 통신선인가 싶었거든요. 바로 이거죠.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이거 처음 설치했을 때 청와대가 뭐라고 했습니까? 남북을 잇는 튼실한 다리가 놓인 느낌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튼실하기는커녕 완전히 폭파가 돼버렸죠. 누가 폭발을 시켰습니까? 북한이 일방적으로 폭발을 시켰어요. 그렇게 일방적으로 멋대로 지들이 파괴하고 난 뒤에 이번에 또 뭐라는 거예요? 지들이 일방적으로 저거를 다시 복원하겠다 이러고 지금 있습니다. 옳았구나 싶었는지 바로 이참에 뭐까지 하겠다라는 겁니까? 종전 선언까지도 하겠다라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이거 처음 설치했을 때 청와대가 뭐라고 했습니까? 남북을 잇는 튼실한 다리가 놓인 느낌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튼실하기는커녕 완전히 폭파가 돼버렸죠. 누가 폭발을 시켰습니까? 북한이 일방적으로 폭발을 시켰어요. 그렇게 일방적으로 멋대로 지들이 파괴하고 난 뒤에 이번에 또 뭐라는 거예요? 지들이 일방적으로 저거를 다시 복원하겠다 이러고 지금 있습니다. 옳았구나 싶었는지 바로 이참에 뭐까지 하겠다라는 겁니까? 종전선언까지도 하겠다라는 거죠. 왜 여당은 저렇게까지 종전선언에 집착을 하는 것일까요? 야당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무시해버리고 그냥 다수당으로서 밀어붙이겠다. 왜 저렇게까지 해가지고 종전선언을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목적은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겁니다. 종전선언이 되면은 어떻게 되니까? 한미동맹이 악화가 되겠죠. 종전선언이 됐는데 미군이 대한민국에 주둔할 근거가 뭐가 남겠습니까? 사실상 없어지는 겁니다. 미군을 대한민국에서 쫓아내기 위해 가지고 저런 식으로 종전선언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뭘 위해서? 한미동맹이 악화가 되고 미군이 대한민국에서 철수한다. 그거를 바라는 사람들이 누구 말고는 없습니까? 북한 말고는 없는 것이요. 북한을 지금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북한에 지금 딸랑딸랑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충격적인 기사가 나왔죠.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 스텔스기 도입을 반대했다라는 겁니다. 다음과 같이 4명의 사람들이 구속이 될 뻔했는데 1명은 증거 불충분이고 3명의 사람이 구속이 됐습니다. 이 사람들이 뭘 했다라는 겁니까?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거리 서명운동을 하고 릴레이 시위를 하는 등 미국산 전투기인 F-35A의 도입 반대 활동을
결성을 했다는 거죠. 이제 감이 좀 오시죠, 그렇죠? 우리가 광화문을 가거나 길거리 돌아다니다 보면은 저런 식의 시위하는 사람들 널리지 않았습니까? 매번 외치는 게 뭐예요? 자주 독립해야 된대요. 자주 국방을 무슨 뭐 달성을 해야 된대요. 그러기 위해서 누가 철수해야 된다? 미군이 철수해야 된다.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다 한통속인 겁니다. 누구와 한통속인 거예요? 북한과 한통속인 거예요. 이번에 구속된 사람들도 어떻습니까? 2017년도에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났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지령을 받았는데 한국으로 돌아가 북한 노선에 동조하는 지하 조직을 결성하라. 그런 지령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뭐라고 지금 해명을 하냐? 유학간 자녀 문제로 중국에서 문의할 사람을 만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만들었다라고 하는 사이트를 한번 보십시오. 이 짓거리를 지금 하고 앉아있는데 무슨 놈의 유학 상담을 했다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되는 게 뭐냐? 과연 저 사람들이 그냥 단순하게 저 사람들로 끝났을까 이거예요. 저 사람들은 그냥 손발만 되는 것이고 몸통은 따로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물론 그 몸통이 누구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연관되어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 근거가 뭔데요? 2017년도에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는 날 북한 공작원을 만났다?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이번에 피의자 4명 중에 최소 3명이 문재인 대통령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2017년도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 노동특보단으로 임명이 됐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의심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까? 저 사람들은 몸통이 아니고 몸통은 따로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몸통이 분명히 문재인 대통령과 어떤 식으로든 연관이 되어 있을 거다. 이런 지금 의심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3가지 사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한민국 법원이 판결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경무협의 그리고 통일부가 끝까지 지금 국군 포로에게 보상금을 안 내주겠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또 2번째, 김여정이가 한마디를 하니까 여당 의원들이 단체로 지금 들고 일어나가지고 한미훈련을 지금 연기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 3번째, 문재인 대통령 선거대책위원회에 있던 사람들, 문재인 대통령 지지선을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 최소 3명이 북한의 공작원을 만나가지고 지하 조직을 결성해라 라고 하는 지령을 지금 받았다라는 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캠프에 있었던 사람이 저런 식으로 지금 간첩 활동을 하고 있었다. 당연히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수사를 하고 그 몸통이 누구인지 찾아내야 되는 것이죠. 도대체 임종석이 됐건 이인영이 됐건 경무념이 됐건 통일부가 됐건 뭘 믿고 저런 식으로 뻔뻔스럽게 행동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믿는 구석이 따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청와대가 지금 뒤를 받쳐주고 있고 북한이 지금 뒤를 받쳐주고 있는데 뭐가 도대체 무서울 게 있었겠습니까?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아니, 나도 맨날 큰일 났다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하기가 싫은데, 아니, 진짜로 큰일이 난 걸 어떡해요? 맨날 나라에 큰일이 나는데. 자, 들어보세요. 최근에 문정부에서 북에다가 100억 원을 지원하겠다라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북에다가 100억 원을 준답니다. 여러분들 안타까우시죠? 대북 인도적 협력이라고 해가지고 말은 또 참 이렇게 잘 갖다 붙입니다. 북한의 취약한 계층을 돕기 위해서 국민 여러분들의 세금을 100억 원을 넘게 지원한다고 합니다. 자, 이래서 여러분들 선거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다음에는 두 번 다시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되겠죠. 자, 지금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리나라 경제에 그야말로 박살이 나고 있습니다. 제조업들은 인력을 감축하고 있고요. 또 기업과 공장은 한국에서 사업하기가 정말 너무나도 힘이 드니까 해외로 다 떠나가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의 폐업률은 역대 정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기업과 자영업들이 폐업을 하면은 청년들의 취업률, 여러분들의 일자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박살 나는 거예요. 뭐 있긴 뭐가 있습니까? 자, 대한민국이 뭐 어마어마하게 잘 사는 나라라면 모를까. 아니, 잘 산다고 해도 그 돈을 우리나라 국민들을 위해서 써야지 왜 그 돈으로 북한을 도와줍니까? 전 세계가 지금 가만히 있고 도와주지 말라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왜 꼭 우리나라가 맨날 이렇게 앞장서가지고 북에다가 퍼주고 싶어서 난리를 치고 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참고로 이런 일을 주도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부서가 어디냐? 통일부입니다. 자, 개인적으로 이 통일부 같은 이런 정체불명의 잡부서는 근본 없는 잡부서는 세계적으로도 없으니까 그냥 이거는 없애버리고 외교부로 편입하는 게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세계 최강대국들과 외교할 때도 그냥 외교부에서 전부 다 그거 주관을 하는데 무슨 북한 따위를 다루는데 별도의 부서가 또 필요합니까? 이거 다 여러분들 세금 낭비입니다. 세금 낭비. 자, 그리고 통일부 장관이 누구냐면은 바로 이인영입니다. 참고로 이인영이가 과거에 뭐 하던 사람이었냐면 바로 전형적인 586 골수 운동권 출신입니다. 자, 더군다나 이 사람의 주목할 만한 행적이 바로 그 악명 높은 전대협 초대 의장 출신이에요. 대단하죠? TOP입니다. 자, 원래 전대협은 굉장히 이제 악명 높은 골수 운동권들의 집합소였습니다. 뭐 요즘은 또 이렇게 유쾌한 젊은이들이 이 전대협이라는 이름을 교묘하게 패러디를 해가지고 또 재밌는 활동을 하고 있는 좋은 분들도 있는데 원래 오리지널 전대협은 사실 굉장히 악명 높은 이런 골수 운동권의 집합소였어요. 자, 머릿속에서 기본적인 외교관념이나 사상 그리고 국익 개념 같은 것들이 완전히 저쪽으로 세뇌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 사람들의 사상이 어떻냐면은 대충 이런 거예요. 뭐 북한을 좋아하고 김일성을 좋아하고 또 이승만이 건국한 자유대한민국은 가짜라고 부정하고 또 산업화와 경제개발 같은 거는 그냥 저절로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미국과 일본보다 북한과 중국이랑 더 친하게 지내야 된다. 대충 이런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그 많은 좌파 세력들의 우두머리, 뿌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리고 이렇게 위험한 인간들에게 4년 전 그때 당시 그렇게 사람들이 강조를 했는데도 안 된다고 했는데도 무려 한 나라의 권력을 통째로 맡겨버린 게 바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현실입니다. 참 가슴 아프죠. 제가 정치 비판하다가 항상 국민 비판도 같이 섞어서 하는 거는 거기에 그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들도 가슴 깊이 반성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 문정부와 통일부에서는 대북 인도적 협력 지원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북한의 취약한 계층을 위해서 100억 원을 쓴다고 하는데 글쎄요. 생각해 볼 여지가 많죠. 우리나라에도 가난하고 힘든 국민들이 그렇게 많고 청년 실업자가 우리나라에 적습니까? 가난한 은퇴 세대 노인들이 우리나라에 없나요? 어마어마하게 많죠. 가난한 국민들, 청년 실업자, 은퇴 세대 노인들, 극빈층 인구가 수두룩한데 굳이 북한 서민들을 왜 우리나라 국민들의 세금으로 도와줘야 되는지도 저는 의문스럽고 또 과연 저거를 좋은 의도로 도와준다고 한들 저 많은 돈 중에서 과연 몇 퍼센트나 진짜로 북한의 인민들에게 전달이 될지 저는 그다지 믿음이 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합리적인 의혹이죠.
자, 이번 100억 원 대북 지원이 또 어이없는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시청자분들께서는 불과 1년 전에 우리나라의 사전 동의가 없이 북으로부터 폭발을 당했던 남북연락사무소 사건이 기억이 나실 거예요. 자, 저 빌딩과 시설물을 지어 올리기 위해서 또 우리나라 국민들의 세금이 100억 원이 넘게 건축비로 들어갔다고 하죠. 자, 그거를 북한이 문재인 정부 길들인다고 그냥 냅다 자기들 기분 나쁘다고 폭발을 시켜버렸습니다. 정상적인 나라라면 거의 뭐 이거는 진짜 일종의 선전포고의 일종으로 간주하고 전쟁이 나도 할 말 없는 짓거리죠. 자, 저 때 문정부가 다들 알겠지만 제대로 된 항의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그냥 남들 보기 부끄러우니까 뻔한 소리 그냥 2, 3일 정도 떠들어대다가 일주일도 채 지나기 전에 그냥 저 사건이 통째로 묻히고 넘어가 버렸어요. 자, 그러다가 최근,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100억을 퍼주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지금 사전 동의 없이 남북연락사무소가 폭파당하고 나서 최근에 1년이 지나가지고 최근 또 그 남북통신선이 다시 복원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엄중한 상황에서 지금 양국 간의 신뢰관계가 이렇게 박살이 나버렸는데 이런 상황에서 극가통신선 전화선 복원하고 안 하고가 딱히 중요한가? 의미도 없다고 생각이 들죠. 자, 하지만 문정부는 이런 거에 또 환장을 합니다. 막 행복해가지고 감사해가지고 막 환장을 하고 있어요. 부동산 박살냈지, 경제 박살냈지, 취업률 박살냈지, 문정부가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습니까? 얘네들이 할 줄 아는 거라고는 정치 방역을 질질 끌다가 남북 평화 쇼로 우리가 이렇게 잘해가지고 한반도 평화를 또 이렇게 유지했습니다. 이렇게 몇 달 가지도 못하는 그런 유통기한 짧은 사기 평화 쇼 말고는 문정부와 586 운동권 사람들이 할 줄 아는 게 근본적으로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기 때문에 이 가짜 평화 쇼파리만 하는 겁니다. 유통기한 몇 달도 안 가는 거 말이죠. 자, 그나마 다행스러운 거는 이 또 이렇게 답답한 와중에 그래도 국힘당 의원들이 뭐 이런 현실을 비판이라도 좀 해주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나이 많은 어른들이 왜 그렇게 이제 욕을 하면서도 그러니까 이것들을 찍어줄 수밖에 없는지 우리가 또 그 참담한 심정을 젊은 시청자분들께서도 좀 이해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죠. 워낙에 국힘당이 아무리 바보 같아도 민주당이 워낙에 상상을 초월하는 이적 행위를 하고 대놓고 이적 행위를 하는 집단이다 보니까 마지못해서 어른들이 이 무능력한 것들을 찍어주고 있었던 거예요. 뭐 앞으로는 제발 좀 어떻게 뜯어 고치면 좋겠지만 자, 아무튼 그래가지고 다시 본론입니다. 최근 북한은 또다시 길길이 날뛰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다하다가 김여정 따위가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라며 또 떠들고 있어요. 자, 다들 알겠지만 김여정이가 누구냐면 그냥 김정은 여동생입니다. 물론 뭐 무슨 위원장이네, 무슨 뭐 제1비서네, 제2비서네, 뭐 부부장이네 온갖 타이틀은 걸치고 있는데 자, 사실 그런 게 뭐 의미가 있나 싶어요. 그냥 김정은 여동생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애가 하는 말 한마디에 온 나라가 벌벌 떨면서 실제로는 동맹국가인 미국과의 연합훈련을 실제로 뒤로 미루려고 온갖 눈치와 잔머리를 굴려대고 있는 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 문정부의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자, 이렇듯 김여정조차 길길이 날뛰면서 지금 헛소리를 하고 있는데도 우리나라 통일부가 보여주는 입장이 참으로 가관입니다. 사랑도 이렇게 지고지순한 짝사랑이 없어요. 남북 인도적 협력 지원은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렇죠. 여정이 누나가 호통 한마디 크게 치니까 화들짝 놀라가지고 벌벌 떨면서 아이고 미국 형님들 제발 이 답답한 대북 제재 좀 풀어주세요. 빨리 북에다가 우리나라 국민들의 피 같은 세금을 다 갖다 바쳐야 된단 말이에요. 빽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외교 수준이라니까요, 여러분. 문정부가 북한을 도와줄 때는 진짜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빠르고 신속한 선진 행정 처리 속도를 자랑합니다. 자, 문정부는 이르면 당장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계획이 들어간다고 해요. 대북 인도 협력 사업 100억 원의 규모 지원 방안을 당장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자, 말로는 뭐 논의를 시작할 거라고 하는데 논의는 무슨 놈의 논의입니까? 어차피 다 갖다 퍼줄 거고 정답은 이미 정해져 있겠죠. 자, 하는 짓거리도 참 얄밉게 잘합니다. 깨알같이 민간단체의 형식을 빌려가지고 진행할 거라고 해요. 민간단체 말입니다. 자, 답답하죠?
우리나라에 있는 각종 그 수많은 시민단체니 노조니 이런 거를 색안경 쓰고 보셔야 되는 게 바로 이런 것에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정상적인 국민들은 대부분 순수하게 자기 능력으로 밥 벌어먹고 더 본격적인 계획에 들어간다고 해요. 대북 인도 협력 사업 100억 원의 규모 지원 방안을 당장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자, 말로는 뭐 논의를 시작할 거라고 하는데 논의는 무슨 놈의 논의입니까? 어차피 다 갖다 퍼줄 거고 정답은 이미 정해져 있겠죠. 자, 하는 짓거리도 참 얄밉게 잘합니다. 깨알같이 민간단체의 형식을 빌려가지고 진행할 거라고 해요. 민간단체 말입니다. 자, 답답하죠? 우리나라에 있는 각종 그 수많은 시민단체니 노조니 이런 거를 색안경 쓰고 보셔야 되는 게 바로 이런 것에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정상적인 국민들은 대부분 순수하게 자기 능력으로 밥 벌어먹고 사느라 바쁘기 그지없어요. 쌀 한 톨 무능한 국힘당에게 도움받는 일반 사람은 거의 없죠. 하지만 저쪽은 여러분들 이 돌아가는 상황 자체가 다릅니다. 생태계 자체가 달라요. 온갖 시민단체니 사회활동가니 하는 이름으로 예술지원금이니 하는 이름으로 합법적으로 대놓고 정부로부터 세금을 받아먹고 지원금 받아먹으면서 실제로는 국익을 배신하고 또 기업들을 멱살 쥐고 흔들면서 사실상 돈을 뜯어내고 있는 애들이 좌파 쪽에는 수두룩합니다. 이거 여러분들 대대적으로 한번 못 뜯어 고치면은 진짜 이 나라의 미래가 없습니다. 근데 어지간히 강력한 사람이 아니고는 이 문제를 손도 못 대겠죠. 웬만한 어떤 의지가 있는 게 아니라면 말입니다. 저게 쉽게 해결이 안 될 거예요. 아마 무력을 동원하지 않고는 해결이 불가능할 겁니다. 근데 이거 대대적으로 한번 털고 지나가지 못하면은 이 나라에 솔직히 미래는 없습니다. 왜? 만약에 기적적으로 정권을 탈환한다고 한들 대한민국 각계각층에 침투해 있는 이것들이 여론 선동을 또 한번 해주면 이 나라 국민들은 얼마든지 또 한순간에 맛가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영상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자, 우리 주변에 보면은 한 60대 중반이 넘어가는, 60대 초반도 요즘 솔직히 너무 젊고요. 한 60대 중반, 70대 넘어가는 어른들을 보면은 우파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이 확실히 많을 거예요. 비율적으로. 자, 젊은 세대 입장에서 그분들을 보면은 그분들이 앞뒤가 꽉 막혀 보이고 답답하게 느껴지는 분들 많을 겁니다. 자, 하지만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 젊은 세대의 오만한 착각일 수가 있습니다. 젊은 우리들도 우리 머릿속에 공고한 선입견의 장벽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젊으면 젊은 그 나름대로 사람들이 또 자기 머릿속에 가치 판단의 고집과 기준이 있거든요. 우리가 그러니까 좀 열린 마인드로 어른들, 노인들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저 사람들은 이 산업화 세대의 어르신들은 반평생 동안 냉전 시대와 직접적으로 싸워 오면서 전 세계 절반이 공산국가이던 시절을 이겨낸 사람들입니다. 공산주의의 위협을 온몸으로 겪으면서 직접적으로 체제 경쟁을 해오셨던 분들이에요. 군 생활을 3년 넘게 하면서 이제 온갖 고생을 하셨던 분들인데 이런 분들의 지혜와 경고를 우리가 가슴 깊이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미우나 고우나 그들이 만들어 놓은 삶의 터전 위에서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배들이 비록 어려운 시절에 일찍 태어나서 가방끈은 좀 짧고 못 배웠어도 이 할배들이 세련되게 말은 잘 못하시더라도 도대체 왜 이분들이 저쪽 당 사람들만큼은 죽어도 뽑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인지 우리 젊은 세대가 눈을 크게 뜨고 선입견의 장벽을 허물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시청해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항상 여러분들에게 바른 목소리를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힘내라고 여러분들 추천도 좀 눌러주시고 응원도 좀 많이 해주십시오. 그냥 짤막하게 응원하는 댓글 한두 마디만 적어주셔도 유튜버에게 정말로 많은 힘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느 당이 먼저 망할지는 모르겠지만 나라를 망하게 할 당은 반민주 포퓰리즘 민주당. 게르만 용병에 의해 로마가 망했다며 국민의힘도 로마처럼 망할 것이란 송영길 민주당 당대표의 발언이 화제입니다. 자기들 경선이 아무 말 대잔치로 흐르고 있으니 주의를 돌리고 싶나 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의 최근 입당한 후보들은 아직 표현이 매끄럽지 않고 공부가 충분치 않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정도입니다. 민주당 선두주자들처럼 재정 투입 없이 10억짜리 역세권 아파트 100만 채, 염가로 평생 거주 같은 가짜약을 팔지도 않고 멀쩡한 군 공항을 뽀개 아파트를 짓겠다며 국민들에게 나라 걱정을 하게 만들지도 않습니다. 송영길 대표님, 어느 당이 먼저 망할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나라를 망하게 할 당은 누가 봐도 지금 나라 돈 물쓰듯 쓰기 대회를 열고 있는 민주당입니다. 게다가 민주주의가 뭔지도 모르시는 분이 당대표 자리에 계시니 더 그렇습니다. 조폭도 아니고 공당의 대표라는 분이 상대당이 망해 없어질 것이라 방송에서 떠드는 것은 도대체 어디서 배운 정치입니까? 민주화운동 경력을 평생 우려두셨으면서 민주주의의 기본이 공존과 상생이라는 것을 아직 깨치지 못하셨습니까? 이렇게 내가 죽어야 내가 산다는 정치가 바로 당신들이 젊은 날 맞서 싸웠던 반민주입니다. 저는 우리 국민이 이제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향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망해야 한다는 망언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의 생존을 위해서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발사계만큼도 여기지 않는 민주화 세대가 퇴출돼야 한다는 것은 분명해 보이네요.
숨이 턱턱 막히는 폭염에도 불구하고 KBS 노조원들이 국회 앞에서 언론중재법 철폐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폭염보다 더 숨막히는 것이 언론개혁이라 우기며 언론 장악을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작금의 행태에 반기를 든 겁니다. KBS 노동조합은 지난 2일부터 국회 앞 정문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골자로 한 언론중재법에 대해 언론의 재기능을 막겠다는 의도라며 대선용 재갈 물리기 법안을 철회하라고 목이 터져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KBS뿐만이 아닙니다. 언론의 자유를 위해 교수도, 변호사 단체도, 관훈클럽도 언론재갈법의 즉각 철회를 요구하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귀에만 들리지 않는지 윤호중 원내대표가 이달 안으로 언론재갈법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부동산 투자의 대가, 흑석 김의겸 의원은 국민의 뜻을 운운하며 언론재갈법 처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동강 물을 팔아먹은 봉이 김선달은 봤어도 국회의원이 아내 뜻 에 이어 국민 뜻까지 팔다니 천인 공노할 노릇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 목소리를 고유 속의 외침으로 만드는 이 같은 행태는 올해 초 방심위호기 위원으로 정현주 전 KBS 사장이 내정설이 돌 때부터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기어코 정현주 전 KBS 사장을 방심위원으로 임명하고 위원장으로 앉은 후 언론재갈법으로 국민 여론을 장악하고 대선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그들의 계획된 검은 야욕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게 강력하게 전합니다. 권력을 위한 언론이 아닌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언론이라면 가짜뉴스 처벌하겠다고 하기 전에 진짜 뉴스가 무엇인지 정의부터 밝혀야 합니다. 이념적 좌회전만 가리키는 TBS가 아닌 시민의 안전한 교통을 밝히는 교통방송이 되어야 합니다. 수신료만 올려 정권을 충성시키려는 한국방송공사가 아닌 제가 대표 발의한 KBS 이사의 임기교차제와 TV 수신료를 전기세에 분리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받아들여 진정한 국민의 방송이 되어야 합니다. 언론단체들이 언론재갈법을 두고 하나같이 전두환 정권 시절의 보도 지침과 유사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역사적 교훈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일이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어떤 상황과 유사한지조차 구별할 줄 몰라서야 더불어민주당이 공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언론의 재가를 물리는 언론재갈법을 지금이라도 당장 철회하는 것이 역사에 책임 있는 자세임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직 이정훈 서울 강동구청장이 배우자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어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보도되었습니다. 이 구청장은 지난달 15일 저녁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배우자의 행동을 제지하려다 손목을 잡아 비트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배우자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다고 하지만 가정폭력 사건이기 때문에 경찰에 입건된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정훈 구청장의 배우자 폭행이 이번 한 번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난해 7월에도 아파트 앞 공원에서 배우자를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다치게 한 사실이 있습니다. 상습적인 가정폭력을 의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정훈 구청장은 가정사로 무리를 일으켜 부끄러울 따름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가정폭력을 가족 내의 사소한 일로 치부하고 폭행의 본질을 흐리는 전형적인 변명입니다. 배우자 폭행을 일삼는 이정훈 구청장이 46만 강동 구민의 삶을 보살핀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이 구청장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에도 요청합니다. 작년 천안 부녀 사망 사건을 기억해야 합니다. 엄마 요구를 묵살한 경찰로 인해 7살 딸이 결국 아빠 손에 살해당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가정폭력에 대한 반의사 불벌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4월 반의사 불벌죄 폐지 등 관련 제도 정비를 약속했고 더불어민주당도 관련 법안을 제출해 놓은 상황입니다. 집권 여당으로서 당내에서 먼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만큼 향후 정비될 법에 대한 엄격한 적용을 이번 사건에도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이정훈 구청장의 사퇴 여부와 상관없이 더불어민주당은 당의 명운을 걸고 이 구청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하고 제명하시기를 촉구합니다.
어제 현대건설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또 한 명의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떨어져 죽고 낙하 물에 맞아 죽고 이렇게 현대건설 사업장에서 사망한 노동자가 올해만 4명째입니다. 더욱이 지난 2일 고용노동부가 현대건설 본사 안전보건관리체계 진단 및 본사 전국 현장의 법 위반 감독 결과를 발표한 지 3일 만에 또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현대건설의 노동자 생명 경시, 안전불감증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 이번 고용노동부 감독 결과에 따르면 현대건설 사업장에서는 2011년부터 올해까지 51명의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했고 관리체계 운영 미흡 등 교육 미실시, 추락, 전도 방지 조치 등 미실시 등 총 301건의 산안법 위반 사례가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법 조치는 25건에 그쳤고 대부분은 가태료와 시정 조치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노동자가 죽어도 기업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이유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5개월여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지난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령은 직업성 질병의 종류를 24개로 한정하고 과로사의 주요 원인이 되는 내시경혈관계 질환, 근골격계 질환, 요통, 난청 등 자주 발생하는 업무상 질환은 직업성 질병에서 아예 제외하는 등 반쪽짜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시민들의 안전은커녕 오히려 기업에게 면죄부만 주는 시행령이 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얼마 전 방역과 민생이 현 정부 남은 임기 동안에 책무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민생의 핵심입니다. 대통령의 말대로 정부는 제대로 된 시행령 제정을 통해 남은 임기의 마지막 책임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강하게 촉구합니다. 아울러 정의당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의 취지를 온전히 담아낼 수 있는 실효적인 시행령이 제정될 수 있도록 끝까지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